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 보내셨나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올해 중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다름 아닌 이혼이라서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세상에, 저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녔지만 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해서 공통점도 많았죠. 주변에는 이미 다 결혼했고 연애도 안 하는 솔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주변에서 더 저희를 이어주려고 성화였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하는 일도 생활 방식도 다 비슷해서 평범하게 탈 없이 잘 만났습니다. 다만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만남 자체는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갔어요. 뭘 하든 혼자 하는 게 익숙했는데 옆에 짝꿍이 있으니 든든하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는 딱 한 번 다툰 적 있는데 다들 참고 결혼하는 줄 알고 저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삐끗거릴 때 진작 결혼을 관뒀어야 했나 봐요. 예비 신랑과 저는 비혼주의였어요. 네, 저희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신랑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 따로 저축을 크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본가에 살면서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초반에 제게 솔직히 전부 털어놓더군요. 저는 재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돈이야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옆에서 봤을 때 예비 신랑의 경제적 관념이나 씀씀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비혼주의라도 저는 재테크랑 부동산에 워낙 관심 많아서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도 저는 괜찮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왕 하는 결혼 더 계산적으로 조금 더 따지고 할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자기야,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아주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저번에 말했다시피 나 모은 돈이 많지 않거든. 원룸? 괜찮아. 신혼집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수를 당신 쪽에서 해줘. 집을 자기가 마련한다고? 무슨 돈으로? 자기 저번에 대출도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야지. 좀 좁긴 하겠지만 내가 잘 구해볼게. 아니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 구하는 남자 여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집은 내가 하게 해줘.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라서 돈 묶여 있잖아. 그걸로 우리 신혼집 마련하면 돼. 아, 그렇네. 와, 진짜 다행이다. 자기 덕분에 우리 신혼집은 해결이네. 응, 전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나도 처음에는 모양 빠져서 돈 없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웠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한테 대출 있다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모습 보고 나도 용기 낸 거야. 우리 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자.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그렇게 예비 신랑은 솔직했고 돈 앞에서 제게 자존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선택적으로 솔직하더라고요. 그놈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제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부터는 할머니 손에서 쭉 자란 저는 아예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고아였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제게는 이렇다 할 친정 식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그런 걸로는 문제 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그땐 잘 컸다고 제게 칭찬했어요. 상진이한테 들었다. 신혼집은 새애기 너가 해온다고? 네, 아버님, 제가 신혼집 해오고 이 사람이 혼수 마련하기로 했어요. 상진이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한테 집을 해오게 만들면 어떡해?
사내 녀석이 모양 빠지게. 여보, 좋은 날 또 왜 그래요? 효정아, 너희 시아버지가 벌써부터 며느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글쎄, 집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이렇게나 성활한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좋게 봐주세요. 결혼은 최대한 저희 능력으로 하고 싶어서요. 보셨죠,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효정이가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효정이 정말 마음이 넓고 착하거든요. 그러게, 할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참 예쁘고 바르게 잘 키워주셨구나. 살아계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 그러고 보니 효정이가 마음이 참 쓸쓸하겠구나.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참한 며느리감이야. 세아가, 내 아들이 아직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이제 결혼하면 마음 잡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고생시키며 살 놈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제사 이야기는 우리 상진이한테 들었지? 네? 아, 제사요? 1년에 서너 번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서너 번이라니? 어머, 서너 번은 무슨. 상진이 너 효정이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내가 자기한테 서너 번이라 했었나? 아, 기억이 잘 나질 않네. 며느라기 잘 들어라.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집은 1년에 자그마치 제사가 10번이야. 네가 이제부터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것만 잘 배우고 도우면 된다. 그럼 더 바랄 것도 없어. 1년에 10번이요? 그는 분명 제게 제사가 서너 번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10번이 넘더군요. 서너 번은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다지만요. 맞벌이 하면서 10번씩이나 제사에 제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당신 왜 제일 중요한 말을 숨겼어? 내가 뭘? 제사 말이야. 1년에 10번은 넘게 하는데 10번 정도는 꼭 내가 도와줘야 한다잖아. 숨기다니 정확하게 말 못해준 것 뿐이지. 숨긴 건 아니야.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댁 제사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미리 말해줬으면 뭐 결혼 안 한다고 프로포즈 거절이라도 하게. 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제사 지내는 거 미디어에서 별일인 양 떠들어대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야. 다 같이 준비하는데 힘들 게 뭐 있어? 자기 좀 의외다.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솔직한 건 아니구나. 뭐? 너 은근히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너야말로 섭섭하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해. 제사가 그렇게 하기 싫어? 설마 너 신혼집 네가 해온다고 제사도 못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니? 여기서 신혼집 이야기가 왜 나와? 아, 그렇잖아. 신혼집 내가 했어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갑질했을까? 자격지심인 건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비 신랑이 매우 씩씩거리더군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집 해오는 조건으로 제가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집 제사 서너 번이고 서로 바깥일하니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말한 건 본인이었거든요. 갑질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당신이 나보고 제사는 신경도 쓰지 말라며. 집을 내가 해오는 걸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제사 매번은 못 도와드려. 내가 집을 안 해왔어도 내 입장은 똑같아. 우리 각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투명하게 잘 알잖아. 직장 생활하면서 1년 제사 다 챙기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내 입장 제대로 말씀드려. 난 지금 제사도 제사지만 당신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구는 게 제일 이해 안 가고 기분 나빠. 처음부터 서너 번이라고 속이지나 말던가.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게 거짓말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들과 헤어졌던 이유도 다 거짓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결혼할 때쯤 그들과 비슷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 아차하는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시부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앞둔 예비 신부가 싸우고 연락 두절이니 예비 신랑도 애탔겠죠. 시부에게 SOS라도 쳤는지 완전 고지식해 보였던 시부는 엄청 다정하게 저를 다독이더군요. 세아가, 네가 얼마나 놀랐으면 상진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숨어버렸니? 저번에 말했듯이 내게 제사는 참 중요해. 하지만 난 제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다. 설마 너 바깥일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겠니? 네 시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야.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지. 부려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아가. 우리가 널 어떻게 부려먹니? 게다가 너 할머님 돌아가시고 제사도 한번 지내본 적 없을 거 아니니? 하나뿐인 핏줄인데 너도 분명 나중에 할머님 제사 챙기고 싶을 거야. 나한테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렴. 시부는 제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을 제 마음을 다 안다며 아들놈 혼내주겠다고 저를 편들어줬어요. 제사 이야기는 둘이 상의가 된 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전부 다 도울 필요 없이 딱 1년에 5번만 도와달라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맞장구 쳤어요. 예비 신랑도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시부모가 나서서 저를 편들어주니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제가 따로 제사 지낼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에게 굳이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가 1년에 10번 넘게 있는 거 알게 됐지만 그렇게 참고 결혼에 결국 꼴이 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5번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사상 한 번 못 차려보고 황당하게 이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사 문제가 금방 잊힐 만큼 결혼 생활 초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연애 때보다 더 살뜰히 제게 잘해주더군요. 아침엔 출근하느라 둘 다 바쁜데 남편은 꼭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잠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따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덕분에 몇 달 아침 챙겨 먹으니 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서 고맙더라고요. 여보, 일어나. 지금 일어나야 같이 밥 먹고 출근할 수 있어. 자기야, 아침인데 고생스럽게 뭘 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엄마가 준 반찬이지 뭐. 내가 한 건 계란 후라이 뿐이야. 맛있게 먹어.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응, 고마워. 나도 자기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쉽게 눈이 안 떠져. 자기 원래 아침잠 많잖아. 괜찮아. 아침은 나한테 맡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이 그의 사랑이 담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은 항상 남편보다 더 일찍 퇴근하는 저 혼자 준비하니까 아침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주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아침밥은 남편이 미리 세운 계획 중 일부였더군요. 신혼 초 사랑 담긴 순수한 아침밥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였나 봐요. 남편은 점점 숨겨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통장 합칠까? 어차피 우리 월급도 비슷하게 벌고 네 통장 내 통장 할 거 없이 재산을 슬슬 합쳐야지. 생활비 입금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니 별로야. 귀찮게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잖아. 난 은근히 숨 막혀서 이런 건 딱 질색이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쓴 총 금액을 계산해서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생활 방식을 보고 적정 금액 정해서 생활비 각출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통장을 합치자더군요. 어차피 계산도 제가 다 하는데 귀찮다면서요. 게다가 저희는 월급이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 언저리고 제 월급은 4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비슷한 직종이니까 버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상대방이 민망할까봐 결혼 전에는 제가 비슷하다고 말했었어요. 응? 난 지금도 괜찮은데? 1년 동안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에이, 그러지 말고 합치자. 당신은 저녁 장 보고
나는 아침 장 보고. 그런 것도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솔직히 좀 그래. 그래? 당신이 아침 장을 따로 본 적이 있어? 거의 냉장고에 내가 봐둔 재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난 결혼했다고 바로 통장 합치는 건 싫어. 합치더라도 몇 년 있다가 합치는 게 낫지 않아? 소비 패턴이 다르고 아직은 한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다르잖아. 아, 일단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다. 응? 난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말한 건데 당신은 좀 성 긋는 것 같아서 서운해. 성 긋는 게 아니라. 됐다. 그만 얘기하자. 저는 제가 당장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남편은 제가 선을 긋는다고 서운해하더군요. 삐진 남편은 제게 한동안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한 달에 쓰는 돈들에 대해서 남편과 다시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각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떨까 싶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참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아침부터 주방에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곧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남편의 충격적인 대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엄마,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나도 아침에 더 자고 싶다고. 아니,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시켜서 진짜 별 효과도 없어. 지가 공주야? 보니까 내가 아침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야. 엄마 지금 통장 합치자는 소리에도 저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용돈 드리자고 하면 쟤 아주 난리 날 것 같아. 내가 왜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엄마, 두고 봐. 아들이 어떻게든 통장 합칠 테니까. 그러면 이 짓거리도 이제 끝이야. 그 짧은 통화 내용만 들어도 시댁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일어난 티도 못 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돈 때문에 제게 아침 차려주는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에서 혼자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시댁과 남편이 하는 연극에 제가 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깨우러 들어오더군요. 여보, 이제 일어나야지. 같이 아침 먹자. 내가 여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그 많은 아침 식사가 그런 의도로 준비된 거였다는 걸 다시 곱씹게 되더군요. 내가 요 며칠 퉁명스럽게 해서 미안해. 난 잘 살아보려고 말 꺼낸 거였는데 당신이 딱 잘라 거절하니까 좀 서운하더라. 화해의 의미로 내가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어. 안 먹고 뭐해? 미안한데 나 속이 좀 메스꺼워서. 어?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어봐. 빈속이라 메스꺼운 걸 수도 있잖아. 미안, 도저히 못 먹겠어. 아이씨, 준비한 성의가 있는데 그래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 아씨? 지금 내가 속이 안 좋다는데 당신은 억지로라도 이걸 먹이고 싶어?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서운해서 그랬지. 괜찮아? 뭐 어제 먹은 저녁이 체한 건가? 뭐 말만 하면 서운하대. 아침은 됐고 그럼 통장 이야기나 다시 하자. 통장? 뭐야, 당신 내 말대로 해주게? 저는 통장 이야기에 너무 티나게 화색이 도는 남편 놈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단은 내색을 하지 않고 물었죠. 당신 정확히 달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야? 서로 그것부터 정확히 하자. 자, 이것 봐. 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남편 실수령에게 찍힌 통장 내역을 보니 정확히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제 월급을 공개했어요. 그때는 통장을 합치려는 생각보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였죠. 뭐야? 세금 떼고도 400만 원이 훨씬 넘네? 월급이 나랑 100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 내가 훨씬 더 많이 버네.
언제는 비슷하게 번다며. 당신 몰랐는데 진짜 좀 치사하다. 훨씬 많이 벌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 생활비 반반씩 하는 게 맞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지. 가만 보니 당신 논리 참 웃긴다. 집도 내가 해왔는데 생활비도 내가 더 내라? 또 집 이야기야? 나도 혼수 마련해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 해왔으니까 큰 소리 쳐도 내가 더 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진짜 왜 이래?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냥 이 얘긴 다음에 하자. 왜? 지금 이야기 마무리해.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아, 내가 화내니까 차마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리자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 뭐?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왜 엿듣고 그래? 네네. 내 집에서 당신 통화 엿들어 미안하네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내 월급이랑 당신 월급 합치면 도합 7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우린 집도 있고 아이 계획도 없어. 게다가 당신은 모실 친정 식구도 없지만 난 우리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셔.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응당 드려야 한다 생각해. 그래서 계속 말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못해도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챙겨드리자.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우리한테 어려운 금액 아니잖아.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왜 200만 원씩이나 드려야 해? 당신은 부모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금액 지극히 일반적인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만 원씩 달마다 드리면 당신이랑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는데? 겉 더럽게 계산적으로 구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단 얼마라도 남겨주시겠지. 못해. 당신이랑 달리 난 대출도 있어. 이자 내리면 빠듯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통장 합치자고 했잖아. 안 된다고 할 거면 애초에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통장 합친다고 뭐가 달라져? 내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이자가 당신 월급이랑 거의 엇비슷한데 무슨 용돈을 200만 원씩 드려. 난 절대 못 드려. 뭐? 잠시만.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자가 얼마라고? 250만 원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뭘 했길래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당신 대출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9억 정도 있어. 너 돌았구나? 당신 미쳤어? 남편은 이자와 대출 금액을 듣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리더군요. 아직도 그때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어디에 쓴다고 대출이 그렇게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개거품 물면서 살림 다 부수려고 하던 남편은 지가 산 혼수니까 차마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더군요. 뺨도 맞고 그 찌질함을 계속 지켜보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어디 감히 그 큰 대출을 숨기고 결혼할 생각을 해? 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완전 속빈 강정이었구나.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우리 부모님 너 고아인데도 결혼 허락해줬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야말로 지금 대출 받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사람 뺨을 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왜 대출이 9억이나 있는지 난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그동안 내가 해먹인 아침이 아깝다. 진짜 양심도 없지. 언제까지 속이려 했어? 넌 겨우 뺨 한 대 맞은 걸로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서는 확, 아휴,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더 말해.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했던 건요. 저는 사치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9억이나 빚진 게 아니었어요. 5년 전에 무리해서 땅을 사기는 했지만 건물을 지어 올려서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30억이 넘거든요. 건물 소유한 거 소문나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걸 알아서 주변 지인도 전혀 몰라요. 결혼해서도 건물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았죠.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나 건물 있어 하고 바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출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구린 놈인 줄 몰랐으니까요. 사실 건물 월세만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와서 저 한 달 대출 이자에 대해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이 꼭 제게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식이니 절대 도움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두고 그들끼리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매우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이런 실정을 다 모르고 개거품 물면서 제 뺨부터 올려붙인 거죠. 저는 남편놈이 뛰쳐나가고 시부모에게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고 말했으나 시부는 이유도 묻지 않고 참으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그이한테 뺨 맞았어요. 저희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손찌검했다고? 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뺨 한 번 맞은 게 뭐 대수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 이혼남 되는 거 난 죽어도 못 본다. 아가, 네가 한 번만 참아라. 남자들 손버릇은 안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동안 내 아들이 너 아침 해먹이고 살뜰히 챙긴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렸으면 이유는 너한테 있겠지. 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뺨 맞은 이유가 저한테 있는지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폭력 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내가 상진이랑 이야기 나눠볼 테니 며느리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세상 천지 핏줄 없는 네가 옆에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라. 끊는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다정하게 대해준 시부를 조금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둘 다 어리석기는 하더라고요. 시부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 수는 없다면서 제게 역정을 냈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그 기회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자기들끼리 가족이고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집 나간 남편놈은 하루 만에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소송으로 가면 번잡하니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어. 도장 찍어. 합의 이혼? 그래, 바라던 바네. 순순히 이혼해준다니까 더 놀랍다. 너 9억 대출 있는 거 설마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책임 넘기려는 건 아니지? 뭐? 혹시나 해서 이혼한 친구놈한테 내가 물어봤어. 잘못하면 내가 네 빚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네 재산 한 푼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재산 분할 포기각 썼어. 내가 이런 것도 안 알아봤을까 봐? 남편놈은 자기 복 자기가 찬 줄도 모르고 제게 각서까지 쓰게 하더군요. 하마터면 저도 놓칠 뻔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니 남편의 그 멍청함에 많이 웃기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도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의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너 나랑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후회는 무슨? 너 지금 우리 아빠 믿고 그러는 거냐? 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너 대출 9억이나 있는 거 알고 완전 개거품 무셨어. 여기까지 같이 온다는 거 내가 겨우겨우 말려서 너 오늘 목숨 건진 거라고. 이제 진짜 끝이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마라.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면 돼. 그래? 근데 깔끔하지 않은데? 뭐? 저는 깔끔하게 이혼해주려고 냉장고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그놈 뺨을 두들겨 팼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도 그때 야무지게 내 뺨 날렸잖아. 나도 깔끔하게 이혼하려면 내가 받은 건 돌려줘야지. 왜? 합의 이혼 말고 그냥 소송으로 가고 싶어? 어휴,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됐다. 더러워서 피하고 말지.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한 달여 만에 그 머저리랑 이혼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대로 각서도 써줬어요. 서로가 원하는 이혼이었기에 이혼 조정 기간도 무리 없이 끝났고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정말 시간 걸리던데 이혼은 마음먹으니 엄청 쉽더라고요. 드디어 등본에 전 남편 이름이 삭제되어 저는 혼자 파티를 열었답니다. 다행히 이혼 과정 중에 전 시부모랑도 제가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금전적으로 들러붙을까봐 이혼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들러붙을까봐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는 바로 신혼집은 세놓고 제 건물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왔다 갔다 하며 건물 한번 보고 항상 1층 분식집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소름 돋게도 이혼하고 일주일 뒤 제 건물에서 시부랑 딱 마주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기존 건물 청소 용역 업체의 계약이 다 끝나서 고심해서 새로운 업체를 구했거든요. 첫날이라 업체 사람들이랑 얼굴도 틀 겸 분식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청소업체에 시부가 속해 있었어요. 김밥 하나 입에 넣자마자 청소하는 시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저의 전 시부는 기어코 분식집 안까지 들어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이 여자한테는 음식 팔지 마쇼. 음식이 아까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내 아들 이혼남 만든 아주 못된 물건이야. 대출 있는 것도 속이고 내 아들이랑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한 거지라고. 거지를 식당에 들이면 되나? 어이구,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냐? 순순히 집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의심했어야 하는데.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저씨? 뭐? 아저씨? 아, 할아버지인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곱게 지나가세요. 당신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 속사정을 궁금해하세요? 아이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니가. 야, 넌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서 라면이랑 김밥밖에 먹을 게 없지? 네 팔자가 딱 이딴 분식 따위나 처먹을 팔자야. 직업 있고 월급 잘 받으면 뭐해? 빚이 한가득한데. 넌 평생 빚 갚다가 죽을 거다 이거사.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동 부리는 전 시부에 분식집 사장님이 놀라서 뛰쳐나오더군요. 아니, 누구신데 우리 손님한테 그러세요? 나 여기 건물 청소 용역업체 일하는 땡땡땡이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장사 망하기 싫음 손님도 가려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이 여자 먹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잘 주시하고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는 게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뭐라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효정씨, 건물 청소 용역업체 바꿨다더니 웬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왔어요? 효정씨 아는 사람이에요? 워낙 분식집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아주머니가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전 시부는 당황해하더군요. 참나, 아줌마가 이 여자 엄마라도 돼요? 엄마 딸 관계는 아니지만 이분이 보기 드문 착한 건물주네요. 월세도 시세보다 낮게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대? 그것도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 뭐라고요? 이분이 당신 업체 고용한 이 건물 건물주잖아요. 아저씨 겉도 모르고 막말 퍼부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지금 영끌러인가 뭔가 영혼 끌어서 대출받는 요즘 젊은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비싼 건물 소유한 멋진 신여성이라고요. 아가, 이게 다 사실이냐? 아가라뇨. 소름 돋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 대출 9억이 은행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하긴 그쪽이 그만한 재산도 없으니 대출 1,000만 원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당신 아들 포함해서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지하지. 너 왜 우리한테 건물 있는 거 숨겼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감히 건물 있는 거 숨기고
재산 한 푼 안 주고 이혼을 해? 네가 건물 있는 거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필요도 없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하여튼 부전자전이라더니 반응 똑같은 거 웃겨 죽겠네요. 아저씨,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나 아빠나 왜 생판 남의 재산을 탐내냐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혼해서 아주 남이에요. 내가 이건 그냥 두고 못 보지. 네 건물이 우리 아들 건물이나 다름없지. 혼인 사실이 명백히 있는데 이건 사기야. 재산 조사 다시 들어가야 해. 허허, 뻔뻔하기도 하셔라. 혹시 그건 아시나? 그쪽 아들이 내 대출 조금이라도 갚아달라 할까봐 개거품 물면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쓰자고 한 거 몰라요? 그런 건 또 상의를 안 했나 봐요. 뭐? 그래서 썼냐?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써줬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안 돼. 아이고, 내 건물. 어머, 저 아저씨가 정말 노망나거나 치매 걸렸나 보네. 남의 건물 보고 자기 건물이라니. 이제 남 식사하는 가게에서 방해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알겠어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잠깐이지만 우리 네 식구 한 가족이었잖아. 보아라고 막말할 땐 언제고, 아가? 진짜 끝까지 소름 돋게 하네. 먼저 나 버린 건 그쪽들 아닌가요? 버려놓고 무슨 가족이래?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내가 왜 벌을 받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진 게 많으면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하든 그쪽이 뭔 상관이야. 당신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꺼지세요. 그 사람이 벌 받는다는 소리만 안 했어도 그쯤 했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군요. 전시부는 분식집 사장님이 소금을 뿌리니까 그쯤 하고 사라지더군요. 저는 바로 용역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전시부 이름 대고 그 사람 때문에 계약 파기하고 싶다며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과와 함께 계약한 기간은 채우고 싶다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치 용역비는 날렸지만 더 이상 전시부와 마주칠 일 따위는 없어서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 뒤로 뭐 전시모까지 전화가 왔어요. 이혼 후 굳이 번호 안 바꿨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바꿨습니다.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뭐 비슷했죠. 효정아, 난 정말 너희가 이혼하는 게 싫었단다. 하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그저 아들과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잠자코 있었지. 하지만 내 아들 아직도 여전히 너 많이 그리워해. 후회도 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요, 아줌마. 저는 돌아갈 일 없고 우리는 모두 이제 남남이고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혼 안 했어도 난 이혼했을 거거든요. 내가 왜 시부모한테 2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아니, 그건 말이다. 아들한테 효도 바라시고 남한테 효도 바라지 마세요. 끊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었죠. 전 남편 놈이랑 저랑 겹치는 지인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혼하고 한참 동안 저 빚쟁이라고 주변에 소문을 엄청 더럽게 냈더라고요. 다들 쉬쉬했는데 결국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덕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건물주라는 걸 오픈했습니다. 다들 그럼 그렇지 하고 저를 두둔했고 전 남편이 한심하고 어리석었다 욕하더군요. 전 남편도 제가 건물주라는 걸 시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뒤늦게 전해 듣고 술 먹고 저를 한번 붙잡으러 오긴 했습니다. 여보, 법적으로 남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나한테 여보야. 내가 얼마나 널 아끼고 사랑해줬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쉽게 져버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자면 당신이 말려주지 그랬어. 내가 너무 애송이었어. 대출도 자산이라는 거 몰랐어. 효정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엄마 아버지 다 버리고 오라 하면 그렇게 할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꼴에 자존심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못 매달리겠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이건 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너희 엄마? 아니면 아빠? 너희 가족 이런 계획 잘 짜잖아. 아, 소름 돋아. 이혼해줘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 비꼬지 말고 내 진심 좀 알아주라. 진심?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줘볼게. 너 9억 있어? 내 대출 네가 다 갚아주면 네 진심 생각은 해볼게. 뭐? 내가 9억이 어딨어. 당장 9천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지야. 그 나이 먹고 땡전 한 푼 없는 너랑 결혼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했어야지. 먼저 내 뺨 올려붙인 게 누군데.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 바닥으로 추락시켜놓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양심 안 찔려? 추악하다 정말. 추잡스러워 정말. 그게 할 말 없지? 너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너희 집이랑 너 더 더럽게 동네방네 소문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얼굴 들고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라고. 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다가 제가 악에 바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더군요. 저도 더 독하게 굴어야 더 이상 제게 들러붙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접근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자 더 이상 그놈과 그 식구들은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질긴 인연 끊어냈습니다. 주변에 안 좋게 났던 제 소문들도 잠잠해지고 역으로 전 남편의 평판이 안 좋아지더군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시부는 그 청소 용역업체에서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남한테 눈물 나게 했으니 본인도 피눈물 흘리셔야죠. 여러분, 만약 제게 그렇다 할 가족이 있었으면 그 인간들이 제게 함부로 안 했을까요? 만일 제가 대출이 없었다면, 그리고 건물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되었다면 생활비 200만 원이 아니라 저의 건물 월세를 자기들 달라고 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전 시부모는 애 안 낳아도 상관없다더니 본인들 부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 남편 역시 대리 효도를 바랬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결혼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늘에서 저희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센 척했지만 이혼의 아픔은 꽤 길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세상에 피부치 없어서 이런 서름 겪는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건물이 있어도 월세가 들어와도 제 편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은 허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진짜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함부로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씩씩하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살 날이 조금 두렵기는 하네요. 저는 현재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몸 건강도 마음 건강도 회복해서 얼른 밝은 모습 되찾으려고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여성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했지 직접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결혼하고 얼마 전에 이혼해서 돌싱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한 집 건너 한 집 이혼해서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저의 이혼 사연을 이야기하려니 뭔가 저의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네요. 하지만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있으면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내용이 자꾸 떠올라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세상에,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지금 벌써 아침 10시인데 아직도 청소를 안 했어? 젊은 애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어디 건강하게 살겠니? 저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 사내 연애를 했던 회사를 관두고 나왔습니다. 결혼하고도 한동안 잘 다녔는데 임신을 해서 더는 계속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퇴사한 다음 날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려고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어머니가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요. 어머니, 우리 집 현관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열고 들어오긴. 진우가 알려줘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이 사는 집이라지만 여기는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나. 엄마가 아들 집 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너 설마 이 집이 너 명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사실 저와 남편의 신혼집은 결혼 전에 저 혼자 살던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21살부터 회사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새 같은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살림 시작하면서 빚까지 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집의 크기도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을 못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기죽어서 살까봐 무슨 말만 하면 집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시면 저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는구나. 잘났다 정말. 그건 그렇고 집은 도대체 꼴이 이게 뭐니? 아침에 청소는 했어? 어디 한번 냉장고 좀 보자. 세상에, 이게 살림하는 여자의 냉장고야? 어쩜 냉장고에 음식이 김치 쪼가리밖에 없어? 우리 진호 아침밥은 챙겨 먹인 거야? 원래 진호 씨 아침밥 안 먹고 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호 나랑 살 때는 아침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먹고 다녔다. 네가 안 챙겨주니까 안 먹는 거겠지. 여자가 결혼했으면 남편을 잘 챙기고 해야지. 원래부터 우리 부부는 아침은 거르고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먹어서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아침을 먹어볼까도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아침에는 밥보다 잠이 더 좋다고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폭풍처럼 퍼부으시는데 저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은 이게 또 뭐니 얘? 화장실 청소 잘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 좀 해. 어제 진호 씨가 일찍 퇴근해서 화장실 청소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나 봐요. 뭐? 우리 아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왜 우리 아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 다음부터는 무조건 네가 하도록 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아들한테 어디서 감히 화장실 청소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말에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며 저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남자는 화장실 청소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었고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계실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차례 푸닥거리를 하시다가 나가셨고 저는 냉수를 마시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결혼하지 않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넌 회사 관뒀는데
네가 청소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진호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킬 생각을 다 하니? 그리고 우리 진호 밥 좀 잘 챙겨줘. 저번에 보니까 살이 아주 쏙 빠졌더라. 이번 주는 진호 씨가 화장실 청소 당번이니까 한 거고요. 저 아직 회사 관둔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호 씨 저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비만이라서 살 빼라고 나오더라고요. 살이 빠지긴요. 결혼하고 5kg나 더 쪘는걸요? 살이 찌기는 볼이 아주 홀쭉해졌던데. 그리고 집안일에 당번이 어딨어, 당번이. 그냥 여자가 다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아빠 살아계실 때 집안일 아무것도 아빠한테 부탁하시지 않았다고. 너도 우리 엄마 좀 보고 배워. 어머니를 보고 자란 형님은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그러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동등하게 집안일 하시는 모습만 봐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넌 꼭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는 하려고 달려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널 그렇게 못마땅해 하지. 아무튼 저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왜? 너 회사도 관둬서 이제 백수잖아. 근데 왜 전화 끊으려고 해? 나랑 통화하기 싫어? 어머니랑 형님이 이렇게 난리치시는데 집 청소해야죠. 이따 저녁 때 진호 씨 밥 해주려면 반찬이랑도 장만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전화 끊습니다. 형님은 저랑 더 통화하고 싶었는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길어지기 전에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빈둥대면서 푹 쉬려고 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저의 휴식을 방해한 시어머니, 형님에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남편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저와는 아무 상의 없이 알려줄 수가 있나요? 생각할수록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진짜 알려줬냐고 따졌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는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내 하고 말지. 뭘 그리 하나하나 따져대냐? 그리고 아들 집 비밀번호를 왜 엄마한테 못 가르쳐줘? 지금 그 집 네가 해왔다고 유세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집에서 그깟 집 하나 못 해왔다고 우스워? 결혼할 때 그냥 살던 집에서 살자고 한 게 누군데 인제 와서 무시하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가면서 지적하시고 형님도 전화해서는 잔소리 하시는데 정말 아침부터 스트레스야. 우리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랑 누나 그럴 사람들 아니야. 우리 엄마는 너한테 반찬 주러 간다고 했는데 괜히 생사람 잡지 마. 반찬은 무슨? 오셔서 잔소리만 하고 가셨다니까? 내가 왜 아침부터 너한테 이런 거로 거짓말하겠어? 이봐 아줌마,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끊어.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고 남편을 무시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러고 시어머니의 형님까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집해왔다고 유세냐고 하니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엄마와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참 답답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회사에 다니니 바빠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으나 이제는 제가 회사를 관뒀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날 남편이 퇴근하면 둘이 같이 진솔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밤 12시에 술이 잔뜩 취해 회사 대리님의 등에 엎여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꿀물을 찾으며 속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며 끙끙 앓는데 그 꼬락서니를 보니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마셔대? 어제 몇 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 너 어제 밤 12시에 들어왔어. 그것도 대리님 등에 엎여서.
내가 얼마나 대리님 보기 민망했는지 알아? 내가 왜 어제 술을 마셨는데 네가 집 때문에 바가지 긁어대서 술을 마신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언제 집을 안 해왔다고 바가지를 긁었다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안 해왔다고 뭐라고 했어?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 그런데 넌 항상 날 은근히 무시했어. 어제만 해도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 게 바로 나를 무시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엄마, 누나는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데 왜 혼자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왜 우리 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뭐? 다들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참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제 어머니가 어쨌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한 소리 하시고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가 화장실 청소했다는 소리에 얼마나 구박받았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너는 계속 먹고 자고 놀려고만 했어? 이제 집에 있는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싶어서 관뒀냐? 회사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니까 임산부에게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관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남의 애 가졌어? 너 애 가졌는데 어쩜 그래? 그니까 이제 화학약품 없는 집에서 일하라고. 아, 진짜 아침부터 속도 부대껴 죽겠는데 왜 시비야? 회사 앞에 국밥집이나 가야지. 내가 너한테 무슨 꿀물을 기대하냐. 간다. 남편이 나간 후 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기까지 가졌지만 어째 점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 기분으로는 도무지 좋게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이미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었고 이쯤 되니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감히 형님의 전화를 안 받아? 시댁이 그렇게 우스워?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어제 남편이 우리 엄마와 누나가 그럴 사람들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형님과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뭐 좀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을 하길래 하늘 같은 시댁 형님의 전화를 못 받아? 똑바로 못해? 이제는 전화벨 2번 울리면 바로 받아. 알겠어? 그건 그렇고, 너 우리 동생 집 안 해왔다고 구박했어? 어제 진호가 술 취해서 나한테 전화했더라. 집을 새로 못 구한 게 한이 된다고 말이야. 너 정말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진호가 집을 못 해왔어도 너네 집 가장이고 우리 집 장남이야. 진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알겠어? 어제부터 자꾸 어머니 형님 2분 다 그러시는데 저 남편이 집 못 해왔다고 한 번도 무시한 적도 없고 구박한 적도 없어요.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그냥 네 하면 되지. 그리고 말이다. 우리 집 장남 술 좀 적당히 먹게 해. 어제 진호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 넌 도대체 여자가 남자 마음 하나 못 잡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먹게 하니? 우리 집 장남한테 잘 좀 하란 말이야. 여우짓을 해서라도 애 마음 좀 잘 잡게 하라고. 결혼한 남자가 아직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며 밖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형님, 진호 씨가 원래 술버릇이 전화하는 것이었고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제도 술 취해서 형님한테 전화했나 본데 제가 지금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끝나고 바로 그렇게 술 마시러 가는데 제가 무슨 술을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해서 말릴 수 있는 것이라면 결혼 전에 형님이랑 어머니가 술 적당히 마시라고 말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랑 형님도 못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안 그래요?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는 네 친정에서 시댁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라고 배웠냐? 하긴 너는 호러미 밑에서 자랐으니 뭐 하나 제대로 배워왔겠어? 우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하고
어른들을 모시기는커녕 가르치려 들려고 말이야.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의 마지막 발언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저 둘이서만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는 아빠의 그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만 사셨어요. 그런 엄마와 저의 친정을 무시하는 형님의 발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 피차 일반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그저 어이없을 따름이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그렇게 따지면 형님 입장도 똑같으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형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잖아요. 저나 형님이나 똑같이 홀어머니만 계시는 딸 입장인데 말을 좀 가려서 하시죠. 아무튼 전 지금 바빠서 전화 끊습니다. 더 길게 통화하면 이젠 욕이 나올 것 같아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당연히 형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고 집에 혼자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화병이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었지만 임산부이기에 그럴 수는 없으니 일단 집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다시 켜고 이것저것 뉴스거리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였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저에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인사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잽싸게 녹음기 어플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꺼놓고 여기에 있었냐? 진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어쩜 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하늘 같은 시엠이 형님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그깟 집 하나 해온 게 대수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한가하게 카페에 앉아서 주스나 처마시고 있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따지고 싶었지만 카페에 손님들이 제법 있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나왔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할 것 같아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집으로 안 가고 이리로 와? 왜? 여기 와서 산책이라도 하게? 참, 너는 팔자도 좋다. 우리 아들 진호는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주스 마시고 운동이나 하고. 그건 그렇고 너 우리 아들 집 안에 왔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어제도 술 잔뜩 취해서 진호가 진미한테 전화했다던데. 그깟 집 한 채가 뭐라고. 남들이 들으면 네가 무슨 강남의 아파트라도 해온 줄 알겠다. 어머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그깟집 준비해왔다고 남편 무시할 마음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형님도 그러고 다들 그딴 소리 좀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공원에 두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었다면서 경찰서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요.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누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술 취해서 제 몸 하나 못 가누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남편 놈을 데리고 가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화도 나고 이 상황이 짜증도 난 저는 남편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편의점에서 얼음과 1.5리터 생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에 얼음과 생수를 골고루 부어버렸죠. 이거 뭐야? 왜 나한테 물을 붓고 난리야? 야, 정신 안 차려? 너 아빠가 될 인간이 진짜 술을 어떻게 그렇게 처먹을 수가 있냐? 제정신이야? 다행히 저의 얼음 마사지와 욕설이 효과가 있었는지 드디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남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다가 남편에게 밀쳐졌어요. 그 바람에 제 배가 바닥에 부딪혔는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배를 부여잡으며 남편에게 너무 아프다고 했지만 지금 술에 취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남편놈에게는 아픈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결국 저 혼자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애가 유산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와중에도 남편놈은 술이 깨지 않아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했고 그런 꼬락서니를 보기 싫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부탁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네요. 정신없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시댁과 친정에 전화해서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거짓골로 병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 얼음이랑 물을 부어버리냐? 그리고 어떻게 밖에서 재워? 지금 이 상황 안 보이냐? 내가 왜 여기 병원에 누워있는지 입원해 있는지 몰라? 괜히 너 혼자 유난 떤 거겠지. 아니야? 멀쩡해 보이는구만 뭐.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물벼락 맞은 건 기억나고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나 보지? 우리 아이 유산됐어. 네가 술 취해서 비틀대다가 밀쳐서 이렇게 됐다고. 유산? 정말이야? 내가 널 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술 먹고 피름 끊겼다고 괜한 사람 잡지 마.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남편과 제가 병실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화부터 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애가 유산된 거야? 너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어제 남편이 술 먹고 길에서 잠을 자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경찰한테 연락받고 데리고 오는 길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바람에 저를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배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유산이 되었어요. 뭐? 진호가 어제 또 술을 마셨어? 그러게 네가 남편이 술을 적당히 먹게 해야 할 것 아니니? 네가 잘만 해봐라. 그럼 진호 얘가 이렇게 마음 못 잡고 밖에서 술만 먹고 다니겠어? 그건 그렇고 진호 얘 이 꼴은 뭐니? 엄마, 말도 마. 얘가 어제 나 술 취했다고 얼음이랑 물을 쏟아버리고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날 쫓아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모지러? 얼음을 쏟은 것도 기가 막힌데 밖에서 잠을 재워? 그러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저를 크게 혼을 냈고 저는 여기서 제가 말을 더 해봤자 속이에 경일 낄 것이 뻔하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후 유일한 제 편인 엄마가 오셨어요. 사돈, 지금 아픈 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은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몸도 마음도 아픈 애한테 성질이냔 말입니까? 뭐요? 그럼 지금 그쪽 딸이 잘했다는 것이에요? 은지 전현이 어제 술 취한 우리 아들한테 얼음물을 들이붓고 병원 밖에다 노숙을 시켰다 합니다. 그래도 제 유산됐다고 제가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편 할 길을 개 코딱지로 하는 년은 제대로 혼이 나야 해요.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품었으면 제대로 키워야지 애 하나 간수 못해서 유산한 년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소리를 해준답니까? 뭐라고요? 그쪽은 술 취해서 밖에서 잔 그쪽 아들은 안타깝고 유산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은지는 안 보여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제 병실에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일이 점점 커지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과 시모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잔뜩 나셔서는 당장 짐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편으론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라 더 무시받고 사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를 말없이 꼭 안아드렸어요. 저들이 제게 몹쓸 짓을 한 건 내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형님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나라고 아빠 없는 자식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죠. 뒤늦게나마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에 수월하도록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다음 날 그날은 주말이었지만
엄마가 근무하시는 식당은 문을 열기에 엄마는 제 밥을 챙겨놓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친정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막말을 할 것 같은 예감에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나 지금 너네 집인데 집이 이게 뭐니? 냉장고에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뭘 잘했다고 니네 엄마 집에 가서 몸조리식이나 해? 당장 여기 와서 우리 아들 밥이나 차려. 어머니, 유산도 출산과 같은 거 모르세요? 저는 몸조리 해야 해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아예 둘이 이혼해서 따로 살아라. 먼저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을 듣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안 그래도 자격지심 쩌는 남편 너무 싫었는데 잘 됐네요. 아이도 유산되었으니 이참에 이혼하겠습니다. 일단 남편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의 이혼인데 통화는 한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이혼하겠다는 제 반응에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너네 엄마가 우리 이혼하래. 그래서 이혼하려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집 내 집인 거 알지? 나 몸조리 끝날 때까지 짐 다 빼서 꺼져. 그래, 뭐 이혼하자면 내가 어디 무서워할 줄 알고 갈라서자. 그날 퇴근한 엄마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놈의 집구석과 억지로 연을 끌고 가느니 헤어지는 것이 낫다며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몸을 회복하며 친정에 있다가 우연히 엄마의 등을 봤는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엄마가 등찜질을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됐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서 엄마를 모시고 근처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왜 이제야 왔냐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으니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엄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수술 후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서 당분간 저도 같이 병원에 있어야만 했어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참나, 너네 엄마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웬 화상? 이혼하자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막상 이혼하려니 뭔가 아쉽냐? 하긴 나이도 많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것도 아닌 너랑 누가 같이 살고 싶겠냐? 나니까 결혼도 해주고 같이 살아준 거지. 뭐 아쉬우면 나랑 우리 가족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 빌어보든가. 그러면 이혼 한번 고려는 해볼게. 착각도 유분수지. 미친놈아. 이럴 때는 너희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라고 먼저 묻는 거야. 뭐래? 야, 너네 엄마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등에 화상을 입어서 수술까지 하냐? 너네 엄마랑 너랑 둘이 이혼 안 하려고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이혼하기 싫어서 쉬워하는 거면 그냥 퇴원하시고 오셔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나 하시라 해. 저번에 산부인과에서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소리치는 바람에 우리 엄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신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저는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생각보다 빨라서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엄마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사실 삼촌은 제조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회사 운영하느라 바빠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회사와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일만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삼촌과 아주 가깝게 지내왔던지라 충격이 크셨고
곧장 삼촌의 장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장례식은 슬프면서도 허망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눈물과 탄식의 장례식장에서 웬 변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에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던 삼촌은 혹시라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언장을 공증받아 남기셨다고 해요. 유언장에는 삼촌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저희 엄마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세금을 다 떼도 20억 가까이 되었고 우리는 이 돈뿐 아니라 삼촌이 살던 비싼 집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참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엄마와 함께 삼촌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집 팔았던데 언제 이혼할 거야? 너네 엄마 수술도 끝났으니 이제 이혼해야지. 당연하지. 이번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받은 가방 다시 돌려주려는데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수 있어? 하긴 넌 차도 없는데 그거 다 들고 오려면 힘들겠지. 내가 갈게. 원래 살던 그 빌라촌으로 가면 되냐? 아유, 거기 동네가 좁아서 주차 공간도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집 이사했다고 하며 집 주소를 새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야? 여기가 정말 너네 집이야? 너랑 니네 엄마가 이사한 집? 어떻게 여기를 왔어?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관리비도 엄청 비싸다던데. 우리 삼촌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이 아파트며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 너도 알지? 삼촌 회사가 꽤 컸던 거. 그건 그렇고 이 가방이랑 받은 예물들 다 챙겼으니 다 가져가. 그럼 내일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 저기 은지야, 잠깐만.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라는 거야? 네가 이혼하자며. 너희 엄마도 나한테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린데 인제 와서 왜? 우리 그래도 엄청 사랑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남편은 제가 사는 집을 보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가야, 이번에 유산되고 나서 사돈도 화상 입어서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다면서 이제 몸은 괜찮으시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저번에는 너무 흥분해서 너에게 모질게 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이혼은 하지 말아줄래? 우리 아가 속상했지? 아가요?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소름 끼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도 바라시던 바잖아요. 그리 알고 계시고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는 형님한테도 전화와서 이혼하지 말라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대한 합의를 안 해주길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형님, 남편이 전화로 저에게 막말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녹음했었고 혹시 몰라 아기 유산 후 산부인과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했던 장면도 다 받아놨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다고 하며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 시어머니, 형님은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다들 저희 집에 무식하게 들어오려고 했으나 1층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1층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하려다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죄송해서 내려갔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감히 이혼 소송을 해?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진호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배신해? 당장 소송 취소해, 당장.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고 저는 일부러 그 둘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사실 조금 무섭긴 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 머리를 잡자마자 사람들이 다들 와서 말려줘서 안 다치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동네 주민 중에 한 남자분이 형님한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형님은 그 남자분을 보며 깜짝 놀라 도망을 갔지만 곧 남자분이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 뭐?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남자는 화가 나서 형님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었고 형님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도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야, 이 뻔뻔한 년 좀 보소. 내가 널 어떻게 잘못 봐. 내 돈 떼어먹고 나른 년을 내가 어떻게 잘못 보냐? 나랑 결혼할 것처럼 말해놓고 뜯어간 명품 가방, 액세서리 다 내놓으라고 당장. 너도 나 좋다며. 나랑 결혼한다며. 그래서 해벌쭉해서 이것저것 사다 바쳐놓고서는 인제 와서 뭘 달래? 그리고 돈은 내가 언제 안 준대? 돈 모으고 있으니까 생기면 준다고 생기면.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과거 형님은 남자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돈만 잔뜩 빌린 채로 이별을 통보했더라고요. 당연 남자가 빌린 돈을 달라고 할까봐 잠수를 탄 게 분명해 보였고요. 잠시 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고 형님과 남편, 시어머니가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이혼 소송, 형님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라도 좀 구제해달라고 하며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굳건히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막말의 폭행이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벌금이 꽤 나왔어요. 게다가 그 남자분이 아주 제대로 작정했는지 형님 회사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서 퇴사까지 당했답니다. 이 일로 타격이 컸는지 시댁은 집 팔고 셋이서 나란히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그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뜬금없이 일을 그만둘 사람도 아닌데 왜 일자리를 잃었나 궁금하시죠? 저는 이혼하고도 친구들에게 이혼까지 한 이유를 알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전 남편 욕을 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왜?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진호 대리님 진짜 쓰레기 같아요. 제가 굳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대리님 완전 이혼하더니 하는 짓이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언니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뭐? 왜 어떤 짓을 하길래? 아니, 이혼을 했으면 한 거지. 언니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가 대리님 가족 욕을 그렇게 해댔다며 언니를 사이코 취급하더라니까요. 솔직히 저는 진호 대리님이 일부러 언니 뒷담화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회사 근처 백반집 욕도 그렇게 하던데 거기 언니네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곳 아니에요? 저는 맛있고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대리님은 그 식당 욕을 엄청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삼촌한테 유산은 많이 받았지만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시며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직장 동료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전 남편을 납작하게 밟아주고자 점심시간 전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 가니 전 남편이 마침 앞에 있었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전 남편을 무시하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분들은 오랜만에 나타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는 오늘은 제가 밥을 산다며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회사분들이 다들 좋다고 하며 나오는 바람에 전 남편도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음식 깔끔하고 맛있는데 왜 진호 대리는 항상 여기 식당 맛없다고 난리야? 가게도 청결하고 음식도 집밥같이 너무 맛있는데? 회사 직원들은 다들 저희 엄마가 만드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전 남편은 직원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음식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엄마세요. 김진호 대리가 저랑 이혼하고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안 좋게 이야기했다길래 딸로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오해를 풀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랬었어? 아무리 그래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고소당해. 김 대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짓을 왜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유치한지 몰랐네. 그 상황에서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전 남편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복화술로 저에게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쪽팔려서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냐고. 그러는 너는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 욕을 해? 난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상황 이따위로 만든 건 바로 너야. 아, 그리고 미안한데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넌 네가 한 짓이 쪽팔린지 모르는 놈 같으니까 내가 친히 회사 사람들한테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제대로 까발려줄게. 알겠어? 질척대는 전 남편을 떨쳐내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제가 그동안 녹음했던 남편의 막말을 모조리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답니다. 한 명 한 명 보낸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업무적인 톡방은 아니라서 퇴사 후에도 제게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들어있는 톡방에 녹음 파일을 공유했답니다. 그걸 들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혼할 만했네 하더라고요.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어떻게 그거를 회사 사람들에게 다 뿌릴 수가 있어? 돌았어?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너야. 네가 그렇게 회사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다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고 살려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당분간은 회사 참 시끄럽겠다. 그치? 뭐? 이제 내 이미지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다들 날 뭘로 보겠냐고. 뭐로 보기는 인간 쓰레기로 보겠지. 그동안 착한 척하고 사느라 애썼다. 그럼 수고해라. 전 남편은 제 말에 흥분해서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회사 사람들은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며 다들 전 남편을 비난했다고 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이기지 못해 자진해서 회사를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 했으나 이쪽 업계가 워낙 좁아서 거래처에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 덕에 남편은 백수가 되었대요. 전 시모는 원래 바깥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 자기는 일 못한다며 그냥 있고 전 형님도 회사 못 구하고 전 남편도 졸지에 백수가 되어 셋 다 그냥 손가락 빨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취직돼서 다음 주부터 출근 예정이에요. 일은 비슷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월급이나 복지는 더 좋아졌답니다. 오랜만에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라 많이 걱정되고 긴장도 되지만 과거의 일은 모두 다 잊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사실 제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과거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개운한 느낌마저 드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사연을 보내나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 모두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